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배울 것은 통합과학, 지구환경변화와 인간생활입니다. 기후변화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용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후와 기상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날씨라고도 합니다. 둘의 차이는 기후는 오랜 기간 평균적인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지질시대 얘기 같은 거 할 때 주로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상이라는 건 짧은 기간입니다. 기상청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짧은 기간 날씨, 기온, 강수, 비 올지 안 올지 등의 대기 상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변화, 즉 기후 변화 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지구 내적 원인이 있어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지표면 변화입니다. 이거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빙하 면적, 그러니까 빙판이죠. 북극 남극에 있는 거 이게 늘어난다 혹은 줄어든다에 따라서 뭐가 바뀝니다. 또는 이것도 있어요. 숲입니다. 삼림 면적. 빙하 면적이 늘어나거나 삼림 면적이 줄거나 혹은 빙하 면적이 줄어들거나 삼림 면적이 늘어나거나 하면 어떻냐? 햇빛의 지표면 반사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반짝이는 게 많고 하얀 거 많고 숲이 없고 나무가 없으니까 맨 땅바닥에서 반사를 다 해버릴 거예요.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될까? 기온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입니다. 기온이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삼림 면적이 늘어나고 빙판이 줄었어. 그러면 어떨까? 반사율이 줄어들겠죠. 반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기온이 다시 올라갑니다. 흡수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거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림 면적 줄었어. 온도가 그럼 무조건 줄어들까요? 반사율 감소해서 이것도 맞지만 동시에 뭐도 있어. 동시에 지구온난화 이것도 있죠. 지구온난화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둬야겠습니다. 온도가 내려갈지 줄어들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봐야 됩니다. 지표면 변화에 비중을 두고 물어보고 있는 건지 혹은 대기 조성 변화인 지구온난화에 그거를 영향을 좀 더 두고 비중을 두고 물어보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이게 온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율이 내려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기온이 이때는 올라가겠죠. 이거 가지고 각각의 경우로 가게 되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산 활동입니다. 화산 폭발을 하면 화산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햇빛의 대기 투과율, 공기를 통과하는 게 다 막혀서 못 통과하겠죠.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어두컴컴하니까 햇빛이 도달을 안 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대기 조성.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원인, 화산 폭발, 화산 활동, 혹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서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올라가죠. 온실 효과입니다. 자, 이것도 화산 활동도 보면 어때요? 화산재가 방출되니까 기온이 떨어지지만 이걸로 인해서 CO2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이것 역시도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력 분포 변화. 이거는 주로 대기 및 해수, 순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주로 어떻게 변하냐면 대륙 합침, 합쳐지면 판기야 고생대 말기죠.
대륙 분리, 중생대 촉이 찢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합쳐졌으니까 바다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건조 기후 지역이 늘어납니다. 건조한 기후 지역이 늘어나고 대륙이 분리돼서 바다가 늘어났어. 그럼 해양성 기후죠. 바다 기후, 해양성 기후 지역이 늘어날 겁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구 외적 원인에 의한 기후 변화는 뭘까요? 이건 자전축 관련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들어오겠냐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로 미리 알려주자면은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주기적 변화입니다. 요 세 가지 특징은 다 주기적 변화인데 요거를 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것도 몇 억 년에 한 번씩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 방향. 또 뭐 몇십억 년 바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구 공전 궤도 모양 변화. 이 세 가지 원인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날씨가 기후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건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공전 궤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 이 자전축은 기본적으로 몇 도냐면 기본이 23.5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하고요. 가까운 데 있는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는 또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북반구고 하얀 쪽이 남반구입니다. 자, 이거 자전축 두 개인 것처럼 헷갈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를게요. 자, 여기 위에 색깔 칠한 부분이 북반구, 하얀 부분이 남반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북반구, 남반구를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림을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서 그렇지만 근일점 같은 경우 태양과의 거리, 임의의 숫자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남반구까지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70입니다. 무지무지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근일점에서 북반구까지 태양의 거리는 90입니다. 꽤나 이 정도면은 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요 태양과의 거리, 북반구와의 거리를 한번 보면은 여기의 거리는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태양과의 남반구까지의 거리는 100입니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어떨까요? 원일점 북반구, 북반구 기준에서 남반구와 북반구를 비교를 해보면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기본적으로 가깝죠. 80이죠. 여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뭐예요? 가깝지만 기울기가 반대로 기울어져 있어서 거리가 90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선 겨울입니다. 자, 남반구에서는 원일점일 때 어때요? 더 멀죠? 더 더운 여름입니다. 근일점에서는 어때요? 더 추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연교차는 기본적으로 누가 커요? 연교차는 그 남반구에서 크다. 남반구가 연교차가 큰 상태가 이게 어떤 상태? 기본 상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25도로 늘려보고요. 20도로 기울기를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25도로 기울기를 늘렸어. 그럼 완전히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북반구가 어디야? 북반구가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울기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북반구가 여기입니다. 태양은 어디 있어요? 태양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떨까요? 어찌됐건 원일점에서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여기서는 겨울이란 말이에요. 북반구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북반구든 남반구든 겨울은 더 추워집니다. 더 추운 겨울과 왜냐하면 둘 다 더 멀어졌죠. 겨울은 남반구든 북반구든 더 멀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남반구든 북반구든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더운 여름. 둘 다 남반구 둘 다 어떻다? 연교차가 증가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세워볼게요.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세우면 북반구는 여름인데 멀어졌어요.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름이고 겨울이고요. 여기도 여름이고 겨울이고 여름일 겁니다. 좀 세워놓으니까 멀어졌어. 그리고 둘 다 어때요? 겨울인데 좀 가까워졌어, 남반구는. 그 다음에 북반구도 겨울일 때 좀 가까워졌고, 여름일 때 더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때? 연교차가 둘 다 줄어듭니다. 덜 추운 겨울, 덜 더운 여름입니다. 따라서 연교차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입니다. 방향 변화입니다. 기울기 방향 변화. 반대로 그려봅시다. 태양 여기 있고요. 아까 오른쪽으로 했죠? 원일점에서 왼쪽으로 기울여 놓고 근일점에서도 왼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거리가 원일점, 근일점이 있는데 북반구 원일점에서 더 멀어졌어요. 100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겨울인 게 확인이 되겠고요. 날씨는 파란색으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오히려 남반구는 좀 가까워졌어요. 80이 여기가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여름이 되겠구나. 그럼 여기가 더 가까워진 여름 북반구 같은 경우 거리 70짜리 여기가 거리가 좀 멀어진 겨울이 되겠구나 남반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북반구 남반구가 북반구 같은 경우는 겨울인데 더 멀어졌고요. 여름인데 좀 가까워졌어요. 연교차가 엄청나게 커졌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교차가 줄었다가 됐죠. 아까 기울기 변화 같은 경우는 북반구, 남반구가 기울기 커지면 연교차가 같이 커지고 기울기 줄어들면 연교차가 같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었다면은 이번에 방향이 바뀌면 방향 변화 시 오히려 이땐 북반구가 연교차가 커지고요. 남반구는 연교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엇? 추가적으로 근일점, 원일점일 때 계절이 반대로 바뀌었다까지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구 공전궤도 모양 변화. 이건 뭐냐면요. 그냥 요거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바뀐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공전궤도 모양 변화는 바뀐다 정도로 끝입니다. 기후변화 연구 방법 알아봅시다.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이테입니다. 나이테 연구. 자, 이거 할 때 알아볼 거는
몇 년 단위 기후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지, 몇 년 전 기후를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이테는 1년에 한 개씩 생기죠? 그래서 1년 단위 기후를 파악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개씩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옛날까지는 못 봐요. 수십 년에서 수만 년 전 기후를 파악 가능하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수천 년 전을 주로 본다고 합니다. 자, 나이테 특징. 그래서 1년에 한 개씩 형성이죠? 한 개씩 형성된다. 따라서 이때 날씨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으면은 식물의 생장 속도가 빠를 거예요. 따라서 나이테 간격도 당연히 크겠죠? 이렇게 나이테 간격 보고 나서 아, 이때 비 많이 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빙하 연구입니다. 빙하 연구는 이거보단 간격이 좀 많아요. 수십만 년 단위입니다. 단위 기후 파악.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수십만 년, 10만 년마다 알 수 있다는 거는 최소 10만 년, 100만 년 전 기후까지도 알 수 있겠구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뭐 CO2도 알 수 있고 꽃가루도 알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 수 있는데 더 자세한 건 지구과학 1 때 배우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눈 내릴 당시에 대기 성분 파악 정도만 가능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빙하코어라는 곳이 있어요. 빙하코어에 1년에 한 개씩 형성된 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하기 전에 팁을 먼저 알려줄 텐데요. 산소가 18짜리가 있고 16짜리가 있어요. 16짜리가 가볍거든요. 이 가벼운 애가 더우면 더 잘 녹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 되게 낮으니까 빨리 녹고 얼 때는 좀 더 얼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이 약해요. 자,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더우면 더 잘 녹는다. 자,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기온이 높아집니다. if 기온이 높은 날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빙하코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빙하코어 H2O의 산소 그 다음에 해양생물에도 H2O가 있을 거예요. H2O의 산소. 자, 그러면 이거는 빙하코어는 얼음 얘기하는 거고 해양생물은 물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 이제 16분의 15 비율값. 자, 그리고 이거 16분의 18 비율값. 이렇게 있는데 더우면 더 잘 녹는데 그러면은 얼음 속에는 뭐가 더 많겠어요? 18이 더 많겠죠. 따라서 이때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물 속에서는 16이 더 많아졌을 테니까 이 비율값 자체는 감소할 겁니다. 16이 커졌으니까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런 팁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우면 16짜리가 가벼운 게 더 잘 녹는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이야기는 이겁니다. 화성 연구입니다. 화성 연구. 이건 간단하게 보면 돼요. 몇 년 전, 몇 년 단위, 썬캄보리아 중생대 고생대 분리하는 거 수억 년 단위. 기후 파악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지구 온난화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지구 열 수지라는 거부터 알아봅시다. 용어입니다. 처음 들어본 단어라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열수지라는 건 지구 열 값입니다. 값.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 복사 평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따 배울 건데. 어쨌거나 흡수하는 양, 방출하는 양 똑같으니까 우리 온도가 지속되겠죠. 이거 어쨌든 평형 상태, 똑같은 상태에서 우주가 있고요. 대기가 있고
지표가 있어요. 그때 각 영역에 출입하는 에너지양 관계입니다. 숫자로 나타낸 관계다가 됩니다. 따라서 열수지 변동이 일어나면 숫자가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복사평형 온도도 변화할 것이다. 처음엔 100 흡수하고 100 방출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되니까 120 흡수하고 120 방출하는 걸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 80 흡수, 80 방출로 됐어. 좀 변화가 돼가지고 그럼 추워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지구 복사 평형입니다. 방금 계속 설명을 했어요. 복사 평형이 뭔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 일단 도달을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걸 쏘는데 다 우주에서 날아갈 테니까 흡수하는 거죠. 지구 입장에서 흡수하는 양과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 이 같아 에너지 평형. 그러니까 더 흡수하면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되고 덜 흡수하면 온도가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 온도가 유지되려면 평형 상태여야 정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지구 온난화라는 게 뭐냐? 이 열수지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날 겁니다. 온실기체가 늘어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온실기체 때문에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온실 효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거고 이것 덕분에 기본적으로 지구가 따뜻한 거예요. 온실 기체라는 게 있어요.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복사합니다. 갑자기 요거예요. 처음 보는 얘기지만 지표로 재복사. 흡수했다가 온실기체가 중간에 한번 나가는 거 흡수했다가 재복사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기온을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하는 효과. 이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온실기체가 뭔지만 볼게요. 온실기체 종류. CO2, 제일 중요한 거, 이산화탄소. 그 다음엔 메테인. 그 다음 수증기.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좀 중요성 떨어지고요. 산화이질소.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떨어지는 거 느껴지죠. 그 다음에 오존. 클로로플로로탄소. 플루오로탄소. 오로입니다. 로. 오로탄소. CFC라고 합니다. 열수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대기가 없는 곳부터 한번 해봅시다. 달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태양에서 100을 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30 정도는 다시 반사됩니다. 반사예요. 그러면 몇을 먹어? 70 흡수합니다. 그러면 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되겠냐? 그대로 70을 쏩니다. 70 방출을 합니다. 따라서 어때요? 최종적으로는 100 먹고 100 반사, 30 반사, 70 방출해서 100 방출한 거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먹고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따라서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냐? 복사표형을 이루고 있어요. 영하 15도씨 이렇게 이루는 특징이 있다. 이게 대기가 없는 곳입니다. 자, 어쨌거나 엄청 춥지만 뭐 그래도 태양 받는 만큼은 하고 있다 정도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럼 대기가 있는 곳은 어떠냐? 지구는 사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춥진 않죠.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자, 태양에서 거의 비슷해요. 100을 쐈어요. 그러면 30은 그대로 반사되고 70을 먹는 건 똑같은데, 이제 이겁니다. 20이 대기가 흡수하고요. 50이 지표가 흡수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차이가 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상태에서 50 중에서 그대로 방출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로 재흡수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이거 플러스 X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돼? 얘가 이제 밖으로 방출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지표로 재흡수시키는 것도 있을 거야. 재방출, 재복사.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거 하기 전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몇 도다? 플러스 15도씨다. 좀 따뜻한 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온실 효과고, 극단적으로 나타내면은 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출입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끝입니다.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출입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 돌려서 나가요.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온실 효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돌려서 나갑니다. 어쨌거나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뭐겠어요? 너무 심해지는 거야, 이게. 결국에 CO2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CO2 늘어나는 원인만 알면 되겠네요. 주로 화석연료 사용 증가. 한 게 대부분이고요. 과도한 삼림 벌채. 아까 했죠. 삼림 벌채 너무 해버리면 CO2 흡수 못 해가지고 다 숲이 그러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 버린다. 마찬가지로 토지 개발도 있을 거고, 마지막 메테인 관련한 거예요. 가축들 방구 끼면은 메테인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온실기체 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다가 됩니다. 그래서 영향, 지구온난화가 뭐가 문제인데, 더운 게 끝 아니야? 더우니까 문제가 되죠.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식량 생산 줄어들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벼, 밀, 콩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 모기 같은 거 늘어날 거고, 더워져가지고 기상이변도 늘어날 거고, 너무 추웠다가 너무 더웠다가, 그 다음에 해양산성화. 해양산성화 뭐였냐면 산염기에서 했던 겁니다. CO2가 바닷물하고 만나면 뭐가 된다? H2CO3 탄산이 돼버립니다. 이 탄산이 뭐예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이 H 플러스랑 CO3 E 마이너스로 쪼개지면서 이게 뭐예요? 산성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뭘 녹여? 탄산칼슘을 녹입니다. 이거가 해양산성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대책이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화석연료 조금 쓰자. 화석연료 사용 감소,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입니다. 저 대문자 E는 온실기체 배출 줄이자.
자, 그 다음에 국제적인 거 UN 기후협약, 파리 협정, 이 정도로 해결을 해보자 입니다. 현재까지의 대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 같은 경우 특징 20세기 기온 상승률 전 세계 평균의 몇 배? 평균의 2배. 그럼 최근 언제가 문제야? 최근 30년 이 문제입니다. 최근 30년간 기온 상승률 급격 증가. 전 세계 평균 2배. 최근 30년간 요 정도가 중요한 거. 그래서 문제되는 게 또 뭐다? 열대야, 폭염, 봄꽃 개화, 빨라짐, 아열대 기후, 더운 날씨예요. 아열대 기후 북쪽, 제주도 날씨, 제주도보다 더 남쪽 날씨, 동남아 날씨가 오고 있다. 확대. 난류성 어종 증가. 이 난류성 어종 대표적인 거 해파리, 오징어. 요 정도입니다. 한반도가 지금 문제되는 것,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메인 내용입니다. 대기해수순환. 이거 하겠다고 앞에서 계속 배운 겁니다. 자, 대기해수순환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 지구에서는 동그랗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구가 구형이라서 그래요. 지구 구형이라서. 동그래서. 왜냐하면 이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많이 오고 여긴 조금 옵니다. 뭐니까요? 멀고 가깝고 요 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위도 에너지 과잉, 고위도 에너지 부족.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위도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대기, 해수, 순환이 일어난다가 됩니다. 공기랑 바람이, 공기랑 물이, 바닷물이 에너지를 옮겨주는 겁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바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특징이 위도 38도를 부근으로 합니다. 위도 38도 부근, 에너지 이동이 활발하다. 어디 정도냐?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38선이라 그러잖아요. 딱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바람 제일 많이 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제일 이동이 활발한 곳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때? 남위 38도, 38S에서 38N, 남위 38도에서 북위 38도는 에너지 과잉이에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도 38도에서 극지방은 어떨까? 여기는 에너지 부족하겠죠. 춥겠죠. 흡수량이 더 적을 겁니다.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적다. 항상 이걸 봐야 돼요. 뭐보다 뭐가 크다. 뭐보다 뭐가 작다. 뭐가 뭐보다 크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 알아봅시다. 원인부터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지구 자전. 자,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지구 자전 없다면
없으면 어떨지부터 따져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 90도입니다. 90도 S, 90도 N. 북극, 남극이죠. 자, 그럼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지구에 자전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적도에서는 가열 상승을 합니다. 이것만 따지면 되죠. 위에 에너지 불균형만 따지면 돼요. 에너지 여기다 쓸게요. 에너지 불균형만 따짐. 적도 가열 상승. 극지방 냉각 하강. 이것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상승한다. 상승한다라는 건 공기를 누르는 힘이 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상승기류라고 하고요. 상승기류. 여기는 하강기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승기류는 공기를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저기압입니다. 그럼 공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강수량이 많다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알고 있으면 돼요. 상승한다. 상승, 저기압, 강수량 많다가 되는 거고 하강기류면 어떻게 될까요? 누른다. 공기가 내려간다. 누른다. 그러니까 가열되면은 상승이고 저기압이고 비가 많이 옵니다. 냉각이면 하강이고요. 누르니까 고기압이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내려와서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어요. 건조합니다. 이거를 일단 알아두고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도에서는 가열된대. 적도에선 공기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극지방에선 공기가 내려옵니다. 극지방에서 공기가 내려와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는 여기가 이제 지상이 되는 거고요. 지상. 여기가 이제 공중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는 여기가 공기가 파란 쪽에선 다 바닥으로 내려갔잖아요. 빨간 쪽에서는 다 공기가 공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려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도 파란색의 공기가 여기 많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 마찬가지겠죠. 남반구에서도 공기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내려오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적도로 갈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냐? 자전을 안 하면 북반구에서는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부는 북풍이 불 겁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야. from 으로 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람, 남반구 같은 경우는 어떤 바람? 남쪽에서 부는 남풍이 불 겁니다. 남극에서 적도로 부는 바람, 이렇게 불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사회적인 거 볼게요. 사회. 이건 남침입니다. 북한의 남침입니다. 이거는 투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자가 아니라 한글 표현에서 다르대요. 뭐 명사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까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과학에서는 북풍이다 라고 남풍이다. 북에서 온 바람, 남에서 온 바람이다 그러고요. 자, 사회에서 쓰는 거는 남쪽을 침략한다. 남쪽을 이란 뜻이다. 이 정도로 그냥 상식적으로까지 알고 있으면 편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구 자전까지 고려한 겁니다. 모형, 대기 대순환 모형. 방금까지는 자전은 고려 안 한 거였죠. 대기대순환 모형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총 3개의 순환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도 신경 써야 되고 지구 자전도 신경 써야 돼.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러니까 순환세포 몇 개야? 1개 순환세포입니다. 북반구에 1개, 남반구에 1개. 그럼 3개라는 건 뭐예요?
북반구에 3개, 남반구에 3개.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순환세포가 이렇게 3개인데, 그러면은 요거부터 볼게요. 적도, 위도 30도, 위도 60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대기대순환 모형 할 때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지그재그입니다. 자, 적도 어떨까요? 가열 상승, 기류, 적도 저압대, 저기압이죠? 저압입니다. 따라서 습한 열대우림입니다. 열대우림, 습함. 위도 30도, 지그재그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하강기류입니다. 뭐 딱히 추워서 내려온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섞여서 그런 거예요. 아열대, 고압대. 어쨌거나 상대적으로는 좀 춥겠죠. 고압대, 저압대 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건조, 사막 이렇게 특징이 되겠고요. 60도 같은 경우는 다시 반반 섞입니다. 편서풍하고 무역풍이라는 게 같이 부는 데인데요. 아, 편서풍하고 극동풍, 극동풍입니다. 같이 부는 곳인데 어쨌거나 한대 전선대, 한대 전선대 추가로 뭐야? 저압대. 여긴 다시 저기압입니다. 지그재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 건데 0, 30N, 60N, 90N, 30S, 60S, 90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한계순환세포라고 했는데 이번 3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올라가고요. 30에서 내려오고요. 60에서 다시 올라가고요. 90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러면은 나머진 끼워 맞추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가 각각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60에서 다시 올라가서 좌우로 흩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레벨당 어때요? 3개씩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파란 것도 해보면 이렇게, 요렇게랑 요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순환이 0도에서 올라가서 30도에서 내려오고 30도에서 내려와서 60도에서 다시 올라가고 90도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적도, 위도 30도, 위도 6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적도에서 위도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에 따라서 나눈 거를 이제 3가지로 어떻게 뭐냐,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간에 따라서 이제 나눈 거예요. 적도에서 30도 부근, 30도에서 60도 구간, 60도에서 극구간 요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위아래 바람부터 봅시다.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기본적으로 30도에서 적도로 부는 바람이죠. 30도에서 적도로 바람이 분다. 지상 기준입니다. 지상 기준에서 보도록 하세요. 지상에서 보도록 하세요. 30도에서 적도로 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여기선 이걸 봐야 됩니다. 괄호를 치지 말고 이렇게 볼게요. 위도 30도에서 적도로 바람이 불고 두 번째로는 무역풍이라는 게 붑니다. 무역풍은 뭐냐면요. 동풍이에요. 동풍. 따라서 어떤 바람이 불겠느냐? 30도에서 0도로 오는 동풍. 북반구에서는 북동풍이 불 거고요. 남반구에서는 남동풍이 불 겁니다. 이런 바람이 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페렐 순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30도에서 위도 30도에서 60도로 부는 바람이죠. 이 화살표 하늘색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지그재그라고 했죠. 여기선 편서풍이라는 게 봅니다. 이름부터가 서풍입니다. 서풍입니다. 서풍. 그러면 북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남쪽에서 30도에서 60도로 가는 거고 서쪽 남서풍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30에서 60 가는 거 북에서 가는 거 북서풍이 됩니다. 이런 바람이 불겠다가 됩니다. 좀 정리를 해주면요. 북반구 지상 북동풍, 남반구 지상 남동풍, 여기도 북반구 지상 남서풍, 완전 지그재그죠. 계속 북동남서, 남반구 지상 북서풍.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세요. 이해하고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순환. 위아래는 또 어떻게 돼요? 90에서 60도로 갑니다. 위도 극지방에서 남북 방향은 극지방에서 60도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여기선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또 동풍이죠. 대놓고 동풍입니다. 동에서 부는 바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북에서 남으로 불고요. 북반구 같은 경우는. 그러고 동풍 이렇게 되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북반구 지상 북동풍, 남반구 지상 남동풍,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각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고 이렇게 3개 순환 세포가 있다.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에 의해서 3개로 또 쪼개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해수 표층 순환인데요. 바닷물 겉면이죠, 겉면. 안쪽 아닙니다. 심해 말고 맨 위에 있는 바닷물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기대 순환,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거 3가지 이해해서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만 제대로 해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기대 순환이 있는데 그것 따라서 어느 쪽이었어요? 바람이 부는 게 좌우 바람이었습니다. 동서방향. 따라서 이거 가지고 바닷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동서방향으로 표층 해류가 형성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런데 대륙과 중간에 부딪혀요. 그럼 이제 그 바닷물은 어디로 가겠어요? 좌우로 가던 게 벽을 만났어. 벽을 만났으면 위아래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남북 방향으로도 갑니다. 남북 방향 표층 해류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여기 위에선 이렇게 갈 거 여기선 이렇게 가다가 또 벽이 있으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졌어? 순환이 여기 가운데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도는 거 확인되고요. 얘는 이렇게 도는 거 확인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표층 순환이라는 게 형성이 되겠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분포를 볼게요. 적도 경계로요. 대체로 북반구, 남반구가 대칭입니다. 그리고 순환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아열대 순환이라고 있는데 적도, 중위도 사이, 그러니까 0도랑 30도 요 구간이죠. 45도쯤이에요. 중위도라고 하는 건 대충 한 45도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위도 사이 해역에서 무역풍도 불겠죠. 무역풍 이쪽 편서풍 이쪽으로 형성된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거는 지도를 한꺼번에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열대 순환 통합과학 레벨에선 중요한 게 3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위치 같이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분포 보면요. 기본적으로 네 번째, 그래서 동서방향 이렇게 됩니다. 무역풍대라 그러고요. 편서풍대. 다시 얘기하면 무역풍대 이쪽, 편서풍대 이쪽이죠.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이거는 예시만 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해류들 뭐 있냐? 북적도 해류. 여기 나오는 해류들 사실 다 이름 알아야 돼요. 남적도 해류입니다. 자, 무역풍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얘네 두 개가 그냥 지구 전체 다 흐른다 정도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얘네 둘밖에 안 흐릅니다. 편서풍대는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 남태평양 남대서양? 아니에요. 그냥 남극순환 해류. 이걸로 하나로 퉁칩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여기는 막히는 게 없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좀 특이한 성질이다. 좀 이따 지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방향 해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류랑 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위아래가 어차피 남반구 북반구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달라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것, 적도에서 추운 데로 가는 것, 한류는 추운 데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것입니다. 북반구 기준에서는 남에서 북, 한류 같은 경우가 북에서 남 이렇게 되겠지만 남반구에선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것, 인도네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 이것도 난류입니다. 그 다음에 동오스트리엘리아,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만류라고 일단 적어두시고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 대표적인 거 캘리포니아, 미국에 있는 거. 두 번째 카나리아. 세 번째 페루. 지금 총 몇 개예요? 9개. 11개 해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엔 좀 알아야 되는데 지도를 같이 그려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계 지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 중에서 일단 제외해도 되는 것들. 인도양은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태평양하고 대서양이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특징.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기 동남아에 막혀 있습니다. 서로 경계가 딱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인도양은 지워버리고요. 뭘로 쓸 거냐? 위도 표시로 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요. 이쯤이 30, 여기가 30, 여기가 이제 60, 뭐 이 위가 60, 이 정도로 그냥 대충 표기하는 용도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과 대서양도 이제는 위치는 알았죠? 여긴 이제 지우기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해야 되는 거 해류 11개, 해류 11개랑 아열대 순환 3개, 요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나라 근처부터 해볼게요. 뜨거운 물들 흐를 겁니다. 어떤 거?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가 어디서 흐르냐면 무역풍 부는 데서 할 거예요. 영도 근처에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요. 이렇게 물들이 흐를 겁니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 4개의 물들 이름이 이거 뭐냐? 북적도 해류, 여기 남적도 해류, 여기도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입니다.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남극순환 해류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막히고 계속 흐릅니다. 남극순환 해류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찬물이라서 일부러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도랑 60도 사이에서 흐르는 물이 있을 겁니다. 여기죠? 여기 물 뭐라 그러냐?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그럼 여긴 또 뭐겠어요? 방금 배운 것 중에 북대서양 해류입니다. 자, 지금 편서풍대 3개 다 했습니다.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그리고 무역풍대도 다 했어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5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난류랑 한류가 지금 이름이 좀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류. 우리나라 근처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쿠로시오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적도 쿠로시오로 올라가서 북태평양 해류에서 다시 여기로 내려오는 거, 벽 만나서 내려오는 거, 여기가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대서양 쪽에서 북적도 해류에서 여기 올라가는 건 뭘까요? 멕시코를 굳이 써놨어요. 역시 멕시코 만류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름 따로 외워줘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가 카나리아 해류입니다. 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계열 보면은 여기 남극순환 해류로 정해놨으니까 난류 하나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난류. 옆에 호주 있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동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다가 남미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가 뭐 있겠어요? 페루가 있을 겁니다. 페루, 칠레, 페루 해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몇 가지를 외워야 되냐? 아열대 순환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전부 다 어때요?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인 거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몰라도 되는 부분 여기 인도양 몰라도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가 지금 해수표층 순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층 해수 순환에 이어서 이번에는 엘니뇨랑 라니냐 그리고 사막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엘니뇨입니다. 표층 해수 순환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태평양 적도 부근 위에서 했었죠. 태평양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그러니까 멕시코 있는 캘리포니아 있는 칠레 있는 페루 있는 그쪽입니다. 해역에서 태평양 중앙부 그때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곳, 높을 때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엘니뇨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겁니다. 어디가? 오른쪽 부근 바다가 더운 겁니다. 위에서 잠깐 해볼게요. 태평양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 한반도 캘리포니아 멕시코 있는 이 지점인데 여기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 이게 이제 엘니뇨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부터 보면요. 무역풍이 약해진 거예요. 무역풍 약화입니다. 따라서 따뜻한 표층 해수가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왼쪽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더운 거예요, 오른쪽이.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용승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적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승이라는 건 뭐냐? 깊은 바다의 찬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바다의 영양염류가 좋은 거죠. 어쨌든 플랑크톤 이런 거. 표층으로 공급됩니다. 표층 공급되고 따라서 좋은 어장을 물고기들이 사는 곳을 형성을 해줍니다. 자, 용승이라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원리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운 물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역풍이 강하게 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물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쪽은 물이 잔뜩 있고 이쪽은 물이 적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래쪽에는 차가운 물들이 있을 텐데 이 물이 이제 이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높이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용승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때요? 용승이 와서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많이 넘어가질 못하는 거죠.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이게 약하니까 이쪽으로 조금밖에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용승이 어떻게 돼요? 요만큼밖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용승이 매우 조금이다. 이렇게 되는 게 엘니뇨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라니냐는 뭐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너무 센 거예요. 엄청 세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용승도 엄청 셀 겁니다. 따라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적도 부근 표층 수온은 엄청 추울 겁니다. 이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니냐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거의 이렇게 다 가버리는 거야. 엄청나게 무역풍이 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용승도 엄청나게 세게 올라와서 여기가 완전 찬물 위주로만 싹 바뀌는 것. 이게 라니냐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엘니뇨, 라니냐 비교. 라니냐 비교. 이거를 해볼 거면 일단 첫 번째 상황, 평상시. 두 번째 상황, 엘니뇨. 세 번째 상황, 라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축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렇다면 비교 대상은 어떻게 되냐? 동태평양 지역과 동태평양의 대표적인 나라 페루입니다. 남미. 자,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이죠. 서태평양. 이쪽 대표적인 나라 동남아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두 나라 비교해 봅시다. 자, 평상시 어떨지 한번 볼게요. 평상시. 평상시엔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 잘 불어요. 그러면 용승도 잘 일어나요.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 수온이 낮은 게 정상입니다.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자, 또한 수온이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강기류예요. 하강기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차가운 게 내려온다. 하강기류. 따라서 뭡니까? 저기압이죠. 고기압이죠. 맑고 건조한 고기압이다. 이게 정상적인 페루의 날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쪽은 어떨까요? 따뜻한 해수가 도착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표층 수온이 높은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증발도 잘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상승기류죠? 상승기류, 저기압, 따라서 강수량이 어떻다? 비도 많이 오는 게 정상이다. 이게 평상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니뇨는 어떤 상황인가 봅시다. 무역풍이 어때요? 약한 게 엘니뇨입니다. 따라서 용승도 약해요. 그러니까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져요. 따라서 이러면 어획량, 어장이 없죠. 좋은 어장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어획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번에는 상승기류죠. 온도가 높아버리니까 상승기류. 따라서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홍수, 강수량 많다. 반대죠. 반대입니다. 서로.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어떨까? 따뜻한 해수가 안 와요. 그러니까 수온이 떨어져 버려요. 여긴 오히려. 그래서 하강기류, 고기압. 그러니까 뭐다? 최종적으로 가뭄이 온다.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가뭄입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랑 엘니뇨랑 반대고요. 평상시랑 라니냐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라니냐 때는 뭐예요? 무역풍이 센 거예요.
무역풍이 좀 과할 뿐, 용승도 좀 평소보다 과할 뿐, 어쨌든 시원한 게 정상이니까. 수온이 좀 평소보다 조금 낮을 뿐, 어쨌거나 하강기류 비슷하잖아? 그런데 그게 좀 센 거지? 그래서 가뭄 산불, 고기압. 자, 그래서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엄청 많이 도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온도 엄청 많이 높아질 거야. 평상시에도 물론 높았지만, 그러다가 상승 기류도 엄청나게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인데 평소보다 더 센 저기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강수량이 너무 많아. 비가 평상시에도 많이 오지만 그래도 더 많이 와. 홍수가 결국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오른 왼쪽에서 제가 체크를 중간에 해놨지만은 평상시랑 라니냐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엘니뇨랑은 좀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 엘니뇨가 엘니뇨는 대기 순환을 바꿉니다. 대기 순환 변화시켜요. 전 세계에 기상 이변을 영향 줍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는 아예 바꿔버리기 때문에 기상 이변에 엘니뇨가 더 관여를 많이 한다라고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평상시랑 라니냐는 좀 비슷한 계열로 가는 거니까. 5번 사막화입니다. 자, 사막이 뭔지는 알죠? 모래 막 있는 그런 거. 사막 주변 지역이 그 토지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점차 사막으로 바뀐대. 그 주변까지도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 다 사막이 돼버렸. 이게 사막화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막 지역이 어떤 건지부터 봅시다. 사막 지역이랑 도대체 뭐냐? 대충 위도 30도 부근에 많대요. 이게 뭐였죠? 아열대 고압대였습니다. 고압대. 맑고 건조. 그래서 공기가 다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고기압 때문에 구름이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화 지역은 그럼 어디냐? 주로 사막 주변이 당연히 그렇겠고요. 그리고 확대되면서 사막이 확장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세 번째, 원인. 대부분은 인간 때문일 건데, 자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이번엔. 자연과 인간 둘 다 책임이 있다. 자, 자연 때문은 뭐냐? 대기 대순환 변화 때문에 지속적인 가뭄이 온대. 그러니까 고기압이 너무 세지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 때문인 건 과도한 방목, 가축을 너무 막 다 풀어놨어. 그럼 풀 다 뜯어먹는 거야. 그 다음에 경작, 다 이것도 황폐해져 버렸고, 삼림 벌채, 숲 다 없애버리면 당연히 사막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황폐화가 됩니다. 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 삼림을 깎아냈어. 삼림이 줄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태양 반사율이 좋아져. 그래서 기온 떨어진다고 했죠. 기온 떨어지고, 그런데 이러면 또 뭐야?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죠.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하강기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건조해져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토지 황폐화가 된다. 그러니까 삼림이 깎이면 되는 게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한 번 더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사막화의 피해, 당연히 이거는 바로 보이죠. 식량 부족.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 사헬지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식량 부족 지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 황사.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오는 거죠.
중국이나 몽골, 이 우리나라 황사,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책. 가축 방목을 좀 덜 하자. 안에서 키워라. 숲을 많이 심자. 국제협약 같은 걸 좀 해보자. 약속을 좀 지켜서 어떻게든 지켜보자. 마지막 5번. 국제 기후 관련 협약, 국제협약입니다. 자, 사막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막화 방지 협약. 두 번째는 기후변화 전체적인 겁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 협약. 둘 다 어디서 한 거다? 둘 다 UN입니다. 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지구온난화 관련입니다. 교토의정서. 내용이 뭐냐면요. 온실기체 감축하자. 마지막 네 번째 파리협정. 자, 교토의정서가 온실기체 감축하자였다면 이거는 온실기체 배출을 감축하자. 적게 쓰자. 입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